지난 10일 강남 도산 사거리에서 시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 벤틀리가 다른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돌당한 차량은 전복이 됐고 벤틀리의 바퀴도 빠졌지만 벤틀리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m를 더 질주했는데요. 이후에도 이 운전자의 괴이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주변에 세워진 승용차를 훔쳐 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가 하면 옷까지 벗으면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요, 알고 보니까 유명 아기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였습니다. 게다가 마약 복용 사실까지 드러나서 또 한 번 충격을 줬는데요. 뺑소니와 차량 절도, 도주, 폭행, 알몸 난동, 그리고 마약 복용까지. 결국 그는 구속됐지만 경찰이 사건 당시에는 체포 직후에 풀어줘서 봐주기식 수사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이슈대담에서 이 사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브라이커가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이 부분부터 해서 오늘 일어났던 사건, 사고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검사 출신이시죠.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말이에요. 예. 그 문경에서 40대 부부가 귀농한 지 이틀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 부검해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던 거예요. 예. 그럼 타살 의혹이 없다는 겁니까? 일단 타살 의혹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예,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번개탄을 태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그런 정황은 없는 걸로 봐서 타살 의혹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 일단은 자살이 아니면 이제 명백하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시반이라고 하는 게 사체의 변한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제 적혈구가 이제 가라앉는 모습. 근데 지금 이 선홍색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이산화탄소 중독인 경우거든요. 얼굴과 이제 가슴 부위에 분명하게 선홍색으로 나타났고 또 지금 부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중독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살의 가능성은 적다라고는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사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를 들면 이분이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혹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한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여기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어쨌든 민원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산화탄소를 일부러 여러 가지 이제 가스의 밸브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수사는 계속 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 티슈 애기들 그 물티슈 회사 이 사장님이신가요? 대표 유모 씨 결국 마약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머리카락과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발음도 안 돼. 필로폰입니다. 필로폰이고. 필로폰. 이게 그러니까 필로폰을 한 모양이죠, 언젠가.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경찰은 이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마약했느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인정은 했는데요.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서 마약을 아마 거래하길래 호기심에 한번 피워본 적은 있다. 요건 인정. 이걸 부분 인정이라고 경찰은 얘기를 했고요. 이건 주사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술에 타서 먹거나 마시는 형태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 벤틀리 사건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요. 불면증이 있는데 처방받은 수면제를 좀 과다 복용을 해서 뭔가 좀 이제 어쨌든 본인은 스스로를 심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내게 된 거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수면제 회사가 또 의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좀 과다 복용했으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자고 길거리에 나와서 그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중 충돌을 했고요. 옷까지 벗었대요. 사중 충돌하고 자기 차가 못 쓰게 되니까 버리고 나와서 남의 차를 훔쳐서 강남 소산대로에서 금호동까지 내려와가지고 또 사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횡설수설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체포가 된 것인데 이것을 수면제 탓으로 돌리면 이걸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수면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대개 한 1년 전에 투약한 건이 나옵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요. 근데 소변에서 나왔다는 거는 최근에 투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뭐 한 몇 달 안에 한 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투약을 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옷도 홀딱 벗고 먹고. 예, 근데 이제 그 히로뽕에 그 계속 그 중독이 되면 우선 제일 큰 그 부작용이 뭔가 하면 피해 망상증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항상 머리맡에 흉기를 놔두고 잡니다.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방어하겠다. 다니면서도 흉기를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죠. 아하. 그래서 자기 애를 마귀라고 죽인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도 보면은 뭐 옷을 다 벗었다든지 저렇게 정신없이 하고 다닌 걸로 봐서 이런 그 히로뽕 중독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그 수면제 먹고서 옷 벗고 막 항의했다는 것보다 그 둘 다 창피한 거지만 어떤 게 양상이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렇게 되기가 그리고 이제 히로뽕 환자들 보면 우선 눈빛이 오래 하면 이제 구두 광낸 것처럼 반짝반짝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눈이 빛이 나요? 예, 반짝반짝합니다. 눈 색깔이 좀 다르죠.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히로뽕이라는 게 사람이 가진 힘보다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으면 정말로 좋은 거죠. 근데 그 약균이 떨어지면 시체점 나가 떨어지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뚱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말라 있고. 오바해서 쓰니까 자기 체력보다 우리가 몸이 과로하면 감기 걸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로뽕을 많이 투약하면 그런 제어 장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게 주사기로 맞기 때문에 이게 걷어 보면 주사 바늘 자국이 있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타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문제는 계속 중독이 되면 나중에 그렇게 약도 잘 듣지도 않고 그럼 점점 이제 투약량도 높여가고 저런 그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희한한 거죠.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거 불구속 수사 봐주기 수사다. 지금 이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이 된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시에 이제 사실 뭐 긴급 체포를 충분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긴급 체포 요건 자체가 뭐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거나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것이 다 이제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소환 날짜를 이제 정하고 나서 이제 소환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추적 수사를 해서 그 호텔에 아마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에 이제 숨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검거를 했는데 글쎄 그 초기에 과연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요즘에 특권 의식에 겁먹은 경찰이 이것을 봐주기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혹도 뭐 충분히 있을 법한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마약 혐의 이외에 그야말로 뺑소니, 그 다음에 도주 차량을 또 절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 차량 뭐 등등 해서 지금 한 5가지 이상의 뭐 혐의를 받고 뭐 거기다 마약까지 이제 그렇죠. 혐의가 있는 거죠. 마약관리법 위반. 뭐 본인을 위해서는 구속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가 하면 행동을 보면 전형적인 마약 중독자의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밖에 있으면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마약 수사할 때도 보면은 스스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자기를 구속시켜달라고. 예. 그것도 그다음 피해 망상성이 있으니까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르니까 나를 보호해달라. 예전에 부산 지역에 이제 마약이 한참 그 유행할 때 인질극이 가끔 벌어졌거든요.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 검사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검사를. 예. 그 가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근데 피해 망상이 심해지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있으면 계속 그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면 딱 약을 끊으면 이 히로뽕의 제일 좋은 점은 끊으면 금단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으면 한 열흘 내지 20가슴 체중이 한 10kg씩 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끊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또 수사에 협조를 해서 자기 상선, 자기한테 히로뽕을 준 사람을 검거하게 되면 거래선이 끊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나와서도 또 마약을 안 하게 되니까 본인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함의점 자체가 우리나라가 소위 이제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으로 이렇게 불러왔었는데 더 이상 이제 뭐 마약 청정국도 아니고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보면 중간에 쉬었다가는 바꿔 얘기하면 이제 전달하는 이와 같은 이제 장소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예를 들면 뭐 국제 택배라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뭐 가장한다든가 또 심지어 뭐 최근 뭐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서 중국에 있는 그 마약 루트가 보따리상을 통해서도 국내에 올 수도 있다. 과거처럼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이제 아닌 그 같은 뭐 현실도. 근데 이 사건에서요 마약이나 뭐 이제 범죄 요건 이제 나타난 현상이고 이 인물을 좀 저희가 분석해봐야 됩니다. 사회적 배경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가 청년 실업률 높고 하니까 창업도 많이 창조 경제로 지원하고 하는데요. 이 유 전 대표의 경우가 30대 중반 나이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 창업 성공 신화를 읽었다라고 홍보됐던 사람이고 이게 30살 나이에 600만 원으로 창고에서 창업을 해서 물티슈 시장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이 아이들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약자로 MBD라는 브랜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고객 소통도 굉장히 잘했고요. 직접 청년 CEO로 또 이 물티슈 파동이 났을 때도 굉장히 잘 넘어갔습니다. 마케팅의 규제라고 우리가 봤었는데 표면과 이면이 완전히 다른 20대 청년들에게는 꿈을 주는 하나의 워너비 스타였던 이 사람이 뒤에선 이렇게 마약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을 테니까 우리나라의 좀 이 졸부형 성공 신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어제 두 근무 중인 아들 21살 강모 씨와 함께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일단 강 씨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의문의 사건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50대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 시신에서 타살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화재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망한 시신을 화재 사고로 위장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화재 때문에 사망한 것과 사망 이후에 화재 난 것이 이 기도의 그름 그렇죠. 보면 부검해 보면 금방 알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불이 났으면 그 그름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그런 게 남아 있죠. 근데 사망한 뒤에 불을 냈으면 그런 것이 전혀 없죠. 그래서 뭐 그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검도 하기 전에 타살의 정황이 있다는 걸 보면 이제 대개 이제 목을 조르는 경우 같은 경우 설골이 이게 부러지거든요. 그건 뭐 부검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지만 부검하기 전이라도 그런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부검 결과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우선 겉으로 보기에도 이거는 타살의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아들이랑 군법무진이 아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함께 있었다. 아들이 어머니랑 같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외력의 흔적이 역력하고 그다음에 지금 휴가를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귀대를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우연치고는 상당히 이제 뭐 특이한 점으로 봐서 일단은 타살의 정황을 갖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것이 그 요즘에 상당 우리 사회를 충격을 빠뜨렸던 존속 살해의 또 다른 모습의 가능성이 뭐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경우 통상은 이 아들 자체가 뭐 폐류나라고 또 칭할 수 있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 기간에 축적돼 있었던 가정 내 일정한 뭐 갈등 상황이 잠복해 있다가 어느 상황에서 그것이 뭐 촉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즉, 그 모자 간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아들에게 뭐 모욕감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통상 그 존속 살해가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그 용의자 자체가 아들이라 한다면 그와 같은 존속 살해에 소위 말해서 일관치 않은 뭐 훈육이라든가 가정 내의 어떤 갈등 상황이 하나의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그 아들의 종족이 묘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복귀 안 하고 군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2일 어제까지 귀대인데 지금 만 하루 탈영 중인 상황이에요. 본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인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금 탈영했다고 알고 있었던 목포의 육군 일병이 발견이 됐죠? 물에서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돼서 결국은 근무 중에 사고사한 것을 일주일 동안 못 찾고 있다가 탈영이라고 추정했는데 사고사로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제3의 어떤 인물이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전제하면 이 아들도 만약에 살인 타겟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용의자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잠재적 피해자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이 아들이 나타나야 찾아야 그 나머지 정황이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우선 주요 용의자로 보고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또 제3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렇죠. 우리가 수사 상황을 속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첨언하면 말이죠. 어쨌든 그 방화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 하나는 이 증거를 완전히 이제 그 인멸시키기 위한 예. 완전 번제를 꿈꾸는 증거 인멸의 목적,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복수심. 즉 바꿔 얘기하면 응징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로 이제 예. 방화범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와 같은 이제 복수심과 주변에 있는 뭐 사회적 관계 등이 뭐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보는 얼굴 함께 보시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과 북이 평화로운 사막이 될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습니다. 예, 한 일주일 됐나요? 안 본 지가. 근데 또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전 정말 반가운 얼굴인 줄 알았는데. 아, 참 신기한 분이죠. 아, 당분간 본인이 쉬고 싶다 그랬는데 SNS에 또 등장을 했어요. 이제 지금 자신이 북한에 지금 미공개 영상을 한다 그러는데. 신은미 씨 입장에서 보면은 예.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종의 그 허탈감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전부 매일 텔레비 보면 자기가 나오잖아요. 예. 신문에 뭐라 그러지, 텔레비에 뭐라 그러지. 그렇죠. 근데 LA에 돌아가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잖아요. 스포트라이트가 안 네, 오죠. 미국 기자도 안 오지, 한국 기자도 안 오지. 얼마나 마음이 허하겠어요. 일종의 언론에 중독이 돼 있는 셈인데. 네. 그래 쉬고 싶어도 가만히 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 SNS에 올리고 뭐어쩌고 해서 또 좀 주의도 환기시키고 그럼 또 지금 다시 이제 저희가 또 네, 얘기를 그렇죠. 하게 되고. 그럼요. 예? 근데 또 거기에 글도 썼어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이 북녘 동포들의 실제 삶을 엿볼 수 있는 시리즈로 올리겠다. 북한에 대한 많은 것들이 언론에 의해 왜곡돼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저 증상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예. 자기가 그 부분만 이제 알리는 거죠. 예. 참 그런데 또 한 가지 웃기는 게 뭐냐면 북한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남한은 전혀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다. 야. 자기가 그렇지 딴 사람도 그런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알고는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그 예. 5년 동안 그렇죠. 대한민국 기본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 안녕 질서에 위해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예.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5년에 임박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사실은 또 입국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그 규정을 알고 있는데 본인 자체는 바꿀 생각이 없다. 뭐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런 것을 만약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그 영향력 공작원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례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정부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한 사회에서도 이른바 남남 갈등 같은 것도 좀 뭐 일으켰고 말이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했고 물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안보에 관한 어떤 의식에 뭐 새로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점은 또 우리 쪽에서 뭐 조금 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절한 해외의 혁명 소위 말해서 강화 인자를 발굴해서 뭐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우면서 뭐가 이게 아이러니컬한 생각이 들어요. 뭐가? 뭐냐면 예. 재미교포가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소위 종북 논란 콘서트를 같이 했는데 황선 씨는 어쨌든 지금 구속돼서 이제 법의 판결을 대기하고 있고요.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되면 적어도 뭐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2, 3년 정도의 실형은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같이 돌았는데 물론 이제 주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황선 씨의 남편인 윤기진 씨가 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신은미 씨는 어쨌든 추방, 강제 퇴거, 출국 명령 나가가지고는 자유의 몸으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말한 것이 균형 잡힌 얘기였던가? 내가 이제 정말 타지에서 살면서 뭐 반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좀 그럴듯하게 성찰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남과 북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걸 좀 자기 성찰한 후에 오류도 바로 잡고 또 그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은 그건 또 이제 뭐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 좋겠는데 이 짧은 자숙이라고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 이후에 같이
콘서트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재미교포가 참 좋구나 이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안보 차원에서 보면요. 황선 씨보다 신은미 씨 같은 사람이 10배는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황선 씨는 뭐 그 남편 말 맞다나 통일 운동가잖아요. 직업 아예 드러내놓고 하는 그렇죠. 사람이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많이들 확신범이라고 신은미는 그랬죠. 스스로 아줌마라 그러고 가정주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슨 이념에 따라서 뭘 조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아줌마가 북한 가서 봤더니 좋던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 맞나 보다. 황선 씨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원래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유용한 선전 도구죠. 아니 진짜 근데 성찰할 사람이면 이런 얘기 안 해요. 벌어지질 않았겠죠. 그리고 재미교포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 상태로 본다면 저는 재미교포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생을 10년 했잖아요. 외국에서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유리천정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요. 미국에서 유학해서 저도 뭐 10년 뭐 있다가 왔는데 뭐 이런 뭐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 재미있는 뭐 지역, 뭐 미국은 재미없는 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청소년 시절을 한국에서 사회화를 해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상당히 그 다이내믹하고, 그렇죠. 뭐 인간관계도 상당히 좀 깊고 말이죠. 다만 이제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삶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제가 유학했던 워싱턴 DC 그 근처도요. 대부분의 99.9%의 교포들은 국내보다 더 애국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맞아요. 북한에 쳐내려오면 다 총 들고 싸우겠다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 많이 근데 저런 양반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죠. 여러분 이제 극소수가 또 이렇게 공항에도 열심히 나가시고 신은미가 할 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하면 이게 우리 미디어가 이걸 다뤄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하는지 이것도 걱정입니다. 나오면 다뤄주고 시청률 안 나오면 신은미 뭐 신은미가 아니라 신은미 누가 나와도 안 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대답해 주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50만 원이에요? 저거는 근데 그 변호사 연수제도에 대해서 오해해서 오는 건데, 이제 우리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예전에는 4년 법과대학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하면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실무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건, 판사건, 검사건 됐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3년 동안에 다 해라 이 말이에요. 종전에 6년 동안 하던 걸 3년 동안에 이론과 실무를 다 하라 그러는데 뭐 아무리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선생님이라도 6년 동안 하던 걸 3년 동안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실무에 투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쿨법 만들 때 그러면 이걸 종전과 같이 2년 정도 실무를 수업한 다음에 변호사 업무를 하도록 하자 이런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스쿨 교수님도 아니 애들은 졸업시켜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국회 절충이 된 게 그러면 6개월만 좀 더 가르치자 이래서 6개월 수습 기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상. 그러니까 변호사가 시험만 합격을 했지 변호사 업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선배 변호사 사무실을 못 찾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6개월 동안 강의를 받습니다. 강의를 받는데 6개월 강의료가 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교재비는 자기 돈으로 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법무부 예산하고 이제 대한변협이 지원해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턴 변호사를 50만 원 주고 부려먹는다. 상당히 나빠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돈 내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낫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일하면서 내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렇게 했지만 엄격히 때문에 수습이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 활동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일반 갑질하고 좀 다릅니다. 저 6개월 마치고 난 뒤에는 정식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대로 돈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이론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로스쿨 인원이 얼마죠? 되죠? 지금 정원이 2,000명입니다. 2,000명이죠. 매년 2,000명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년 2,000명 중에서 이제 1,500명을 이제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뽑는데 문제는 지금 그 우리가 저 로스쿨 나와도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글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수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 검사로 가고 그다음에 또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로펌에 취직을 해도 반 정도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50만 원 받고 일하는 게 참 억울하게 느낄 수는 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갈 때도 지금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저희 사무실 같은 데도 지금 애들 그 좀 후배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고 좀 쓰라 그래요. 6개월 동안. 근데 우리 입장에는 6개월 동안 가르치고 그다음에 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지 다시 내치기도 뭐하고 그래서 못 내보내잖아요. 또 6개월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또만또만 눈망울로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우린 나중에 헤어질 때 너무 마음 아파서 우리가 아예 채용할 마음으로 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우리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 최근에는 말이죠. 그 경찰청에서 이 로스쿨 그 졸업생을 그 매년 20명씩 이제 뭐 특채하는 제도가 작년부터 이제 생겼었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아예 그 이제 20명 티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경찰대학 인원이 120명이었는데 그 티어 20명을 줄이고 지금 로스쿨 20명을 이제 해서 뭐 수사의 일선에 이제 배치하는 걸로 뭐 그렇게 또 바꿨죠. 변호사 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수요는 안 들거든요. 그렇죠. 이 뉴스를 보면서는 이게 법조계에도 장거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네요. 뭐 저거는 그게 아니고요. 저런 수습이니까. 근데 일반 기업에서도 인턴을 10명 받으면 그 중에 뭐 한두 명 우수한 친구들을 이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U보다 많이 인턴을 쓰고 그들에게는 이제 수습의 기회를 주고 뽑는 거죠. 네. 그게 자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얼굴 자꾸 맞대는데 야 6개월 지났으니까 너 가 이거 안 되죠. 그리고 변호사도 일반 회사처럼 그렇게 모질게 못합니다. 거기 올 때 다 그래도 누가 얘기하고 그러는데 6개월 동안 그렇죠. 뭐 다 가르쳐주고 뭐 같이 뭐 일을 했잖아요. 저희가 50만 원 줬다는데 뭐 좀 애들 좀 안 됐어요. 좀 더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6개월 지나서 채용할 만한 여력이 없으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러네요. 예, 참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